자,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은 뒤편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크게는 이 잔금을 치를 때 이 3억, 30%인 3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크게는 전월세를 두는 방식이 있고, 내지는 실거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거주 할 때도 내가 처음에 이 3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정가라는 게 책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수요가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어서 감정가를 15억을 책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정가 곱하기 LTV, 그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하면은 대출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지역이면 7억 5천, 비규제 지역이면 한 10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규제 지역이면 2억 5천, 비규제 지역이면 거의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난 1억을 냈으니까 빼면 한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입주할 때쯤 입지가 정말 못난이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감정가가 후하게 나온다. 왜냐하면은 은행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담보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감정가를 책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뭐 잘 안 팔리는 빌라나 도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대마진을 좀 적극적으로 얻고자 1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듭니다. 그리고 전월세는 실제로 그 입주 시점에 형성되는 전세 플러스 부족한 내돈. 예를 들어서 전세가 7억이라고 하면은 7억에 부족한 내돈이니까 3억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 1억은 내가 냈으니 추가적인 2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 잔금도 안 치웠는데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세입자 돈으로 이거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LTV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DSR입니다. DSR 한 40%에서 50%가 넘어가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허들이 돼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출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전세로 돌리거나 이렇게 플랜을 바꾸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실거주 의무는 어느 지역에 책정이 되죠? 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네. 시세보다 많이 눌러놓은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바뀐 게 그 둔촌주공 입주 그 분양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유예를 이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원래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즉시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실거주 의무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실입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3년간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뭐 임대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약간 좀 숨통이 트이게 바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폐지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돼서 둔촌 그 올림픽 파크 포레원이랑 뭐 장유자의 레디언트나 뭐 철산제 헤리티지 이런 단지들은 전매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유예가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거래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동산은 이건 불법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되게 희망회로를 돌려가지고 내 돈은 거의 안 들어갈 거야, 뭐 실거주 의무 폐지될 거야, 뭐 대출 나올 거야,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렸는데 막상 전세가가 낮아지고 뭐가 꼬이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은 도저히 잔금치를 여력이 안 된다거나
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못난인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파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 파는 것도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있는 단지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보통의 분양권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아무리 길어도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데 공사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등기를 치고 반드시 팔아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중에는 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1번과 2번 중에는 1번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1번은 내가 계약금 10%만 넣은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한테 플러스 프리미엄만 얹어서 팔면 끝인데 이제 요거는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등기니까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요 10억을 일단 내 돈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억이 끝이 아니라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취등록세나 뭐 확장비나 이자나 그러니까 무겁죠.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등기조차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 할 거면 요 상태가 된다면 요걸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큰 그림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이해되시나요? 지금 128분 계시네요. 지금까지 참여하신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네요. 네. 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갈량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분양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양권 상태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빠져나올 것이냐, 내지는 나는 이 물건이 좋아 가지고 있으면 점점 오를 것 같아, 내지는 여기 살고 싶어, 난 로망이었던 지역이야 라고 해서 쭉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양권 상태에서 판다라고 하면은 제가 뒤편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 그 비중은 좀 적게 잡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를 거야, 실입주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도 반드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2번을 알고 있어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잔금 치르는지도 모르는데 청약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서기외출님, 김두깨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억이 실제로 다 납부를 하면은 그 아파트 입주 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분양금액 플러스 옵션 금액, 뭐 에어컨이나 확장비,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 많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중도금 대출이자, 이자 후불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자가 납부되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 이거는 건설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세금이기 때문에 구청에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까지 다 납부를 해야 온전하게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등록세까지는 약간의 텀이 있어요. 약간 한두 달 정도 텀이 있고, 우선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누워 있으려면 여기까지는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취등록세 안 내면 이제 압류 당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단지 중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99 타입이 딱 보니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종 분양가 10억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오늘은 제가 그간에는 뭐 가치 판단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자금을 포커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의 파트씩 보면 이 99 타입 계약금이 여기는 5%입니다. 5%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아까 배웠죠? 5%니까 10%인 5%니까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약간 완판하기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이 처음에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유리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총 매가기 때문에 이걸 먼저 봐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책정했구나 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중도금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레이크 성도 5차 99 타입의 중도금은 60% 이제 실행 60%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차별로 내가 중도금 대출을 한 1회차 실행하기 한 달 전쯤에 자서라는 거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면은 이제 요때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제 뭐 약간 부수적인 금액이긴 한데 이렇게 실행이 될 때 그 전에 뭐 그 건설사마다 좀 다른데 뭐 보증료나 이런 것들이 미리 납부되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몇십만 원 정도 됩니다. 보증료 이런 것들도 있긴 해요. 이건 되게 디테일한 거라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허그라는 보증서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자가 제가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에 이 회차를 다 입혀봤어요. 실제로 입혀봤고 요즘에 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금리를 4%라고 가정했을 때 입주 시점에 2028년 6월 3일 날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지 봤더니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이자 계산기는 제가 뒤편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걸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제 설명 들으시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잔금입니다. 잔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잔금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30%의 잔금을 치를 때 어떻게 하면 치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잔금 치를 때 그 항목에는 분양가, 취득록세 옵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중도금대출 이자 이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분양가가 뭐 3, 4억일 때 적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가깝기 때문에 취득록세를 내가 뭐 중과 맞는 거를 깜빡했다라고 할지라도 분양가가 커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항목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나 취득록세는 지금 폐지가 아니라 중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수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그 분양권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록세가 중과를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중과를 맞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취득록세 10%면 뭐 대략 한 8%를 10%를 놓고 보면 한 1억 정도 내는 거죠. 이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록세 꼭 기억하시고 분양권이 예전에는 이제 주택수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 청약이든 세금이든 뭐 대출이든 다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청약, 세금, 대출. 그래서 굉장히 정말 아까 꿀남진님 닉네임처럼 꿀 빠는 투자 방법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막 자극을 시키니까 이제는 분양권도 이 항목별로 주택수를 좀 시켰었고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분양권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취득할 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존에 조정지역에 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분양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이거 분양권 입주하기 전에 여기 집 요즘에 집 어떻게 그리나요? 집 입주하기 전에 얘 팔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집이 될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1번 1에서 3%, 2번 8%. 그렇죠? 이거를 없앤다 할지라도 이 분양권을 취득한 그 시점을 취득세 납부의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것도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법을 많이 꼬아놨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복잡했고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되게 복잡해. 지금도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린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되게 많이 받는데 모르고 취득 중과 맞았어요. 이런 분도 많고 그리고 이 취득세 낼 때 등본상에 그 뭐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이걸 분리를 안 한 거예요. 음, 부모님이 집에 있는 부모님과 이걸 분리 안 하고 또 중과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놓쳐서 몇 천만 원 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냥 슬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생각보다 많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이 10억짜리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취득록세는 3,300만 원 냅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죠. 자, 다음으로 옵션 금액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확장까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99에 발코니 확장하면은 3,9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4천만 원이면 어떤가요? 저렴한가요? 네, 자생가님, 백코인님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최종적으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얼마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옵션 금액 아까 4천만 원 확장, 이자 4,100만 원, 취득록세 3,300 해서 총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1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제가 샘플을 10억으로 잡아서 그렇지 이제 20억 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이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미리 계산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좋아 뭐 11억 정도 뭐 비싼 금액이긴 해도 안전마진이 있는 상품이니까 어떻게든 잔금 치러보자 라고 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출을 받아서 거주를 하거나 내지는 월세를 두는 방식이 있어요. 그쵸? 그렇겠죠? 월세는 보증금 5천이나 3천 정도를 많이 두는데 이러면은 앞에 선대출이 있어도 다 나중에 경매 들어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이걸 원하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월세는 전세보다는 수요층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빠지는 동네인지 그렇지 않는 동네인지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전세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세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월세는 내가 뭐 상가가 아닌 이상 주거 때문에 월세를 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규제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 상관없이
그간에는 뭐 이렇게 쪼개놨었는데 뭐 40, 20 쪼갰는데 지금은 50% 대출이 된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70%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이런 곳들은 정말 로또 청약, 예,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데도 실거주 의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청약일수록 거주 의무 기간이 길다.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거주가 원래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바로였는데 이게 유예가 됐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 3년 동안은 이제 임대를 줄 수 있다. 예.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임차인이랑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통 2년은 일반적인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나머지 1년은 좀 애매하죠. 예. 실제로 1년이라는 계약이 맺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임차인이 이거 나 2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보통 임차인 편을 들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강력한 특약을 넣는다 할지라도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요 1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동산 시장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다라면 이런 것도 빨리 해지가 됐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DSR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강력한 허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1금융권은 40, 그 다음에 뭐 2금융권은 50 정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계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여기 통해서 실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그 연봉이 얼마신지 한번 여쭤봤더니 연봉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7천, 8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 30% 정도 돼서 굉장히 높다라는 걸 봤고, 한번 샘플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취득록세 계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도 여기서 계산할 수 있어요. 뭐 중개보수, 그 다음에 취득세 여기서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가장 많은 5천이라고 가정하고 아까 10억짜리 집을 60% 대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대출 기간은 몇 개월 정도 많이 주죠? 주담대 대출 받을 때 한 30년이나 40년 정도 많이 주죠. 네. 그래서 30년에 한 4% 정도, 요즘 금리가 좀 내려왔으니까 계산해보면 DSR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조정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있겠죠? 그렇죠. 연봉을 올리거나 내지는 이 거치 기간을 늘리거나, 그렇죠. 연봉 올리는 데는 부부 합산도 가능해요. 그것도 한 가지 팁일 수 있고, 내지는 대출을 좀 적게 받거나, 네,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480개월 40년 거치도, 이게 은행 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내려갔죠. 58%, 54%.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대리에서 과장이 된 거예요. 네. 넘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봉을 좀 올리거나 거치기가 늘리거나,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이나 이런 대출은 뭐 자동차 대출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싹 정리하고 나서 이제 여기 주담대를 한 번에 갈아타는 게 DSR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직접 내가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베로님 질문 좋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복사해 놓으셨다가 뒤편에 한번 다시 한 번만 올려봐 주세요. 네. 그럼 내가 자금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돈만 있으면 네, 다 알아서 해줘요. 아까 내가 6억 대출 받았죠? 내 돈 4억 들어가죠? 10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은행에서 뭐 대출도 상환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항목별로 다 뿌려줘요. 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돈만 있으면 된다. 예. 그러면 은행에서 알아서 뿌려준다. 잔금 대출 받는 시점에 중도금 대출은 자연스럽게 상환을 하는 거예요. 뭐 전세를 맞추던 대출을 받던 간에 자연스럽게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입주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한 3, 4개월 안에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신용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좀 연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도금 대출은 그 정도의 그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납부를 하면은 키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집단 대출을 받을 때 뭐 팁이라고 하면은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면 무조건 좋겠죠. 뭐 내가 대출을 적게 받는 건 내 선택이고 많이 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대출이 많이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는 게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승장일 때는 굉장히 좀 미래의 가치까지 반영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분양받은 것도 분양가가 7억인데 15억에 잡아놓은 것도 있었어요. 예.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갔죠.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약간 마피인데 분양가만큼은 대출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축이라. 그리고 1금융권에서 막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쵸, 유익하네요. 사실 요 내용들은 제가 정규 강의에서 굉장히 상세히도 풀고 제가 또 경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유익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출 받았을 때 실거주하는 거는 실거주하거나 내지는 월세인데 월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곳이 월세 수요가 있는 곳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전월세 중에서 월세가 가장 순번이 늦어요. 그래서 뭐 역세권이라든지 내지는 사업 좀 평단가가 높은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 이런 곳들은 그 자금을 묶어놓지 않고 돌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월세 세팅하면 좋은 게 나중에 돌려줄 때 부담이 좀 적습니다. 제가 아까 보증금이 3천에서 5천 정도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는 억 단위잖아요. 근데 이 억 단위에서 만약에 역전세를 맞으면 뭐 몇천만 원에서 뭐 억 단위의 돈을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 세팅을 해놓으면은 이 정도의 비용은 그렇게 부담 없이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타격이 덜하다. 예,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이렇게 월세 세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금리라고 하면은 거의 대출 이자가 받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거의 상환하거나 때로는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세는 뭐 좀 적어놓긴 많이 적어놨는데 입주장이 몇 개월 주는지 아시나요? 입주장? 입주하는 기간? 네.
60만원 지구님 안녕하세요. 현인님, 네, 온라인 차용권도 있습니다. 네, 입주장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잔금을 치를 때 이 전세 가격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특히나 A라는 단지 옆에 B 단지, 뭐 C 단지 있어 그러면은 이 세 단지가 서로 도미노처럼 서로 다 끌어내려요. 엄청 무섭죠. 음. 그래서 이 입주장의 전세가는 약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은 마음속에 약간 염두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전세가가 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일단 하시는 게 좋고, 그럼 어떻게 하면 높게 맞출 거냐? 그때는 요때 맞추거나 내지는 요때 맞추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맞추거나 내지는 아주 늦게 맞추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관심 없다가 요때 그냥 때 돼서 연락 오고 하니까 맞추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내는데 남들보다 빨리 앞서서 맞추는 거죠. 예. 근데 요 두 개의 결정에는 주변의 입주 물량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가 있을까요? 글자를 더 이쁘게 써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거는 2번입니다. 2번. 왜냐면은 1000세대 중에 뭐 실입주 500명 하겠죠. 조합원이 있는 단지라면 더 높을 거고, 그 다음에 500세대는 임대 놓을 텐데 임대가 서서히 줄겠죠. 500개, 4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가 뭐 10개 남았어, 5개 남았어, 이렇게 되면은 내 물건의 희소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막상 요 늦게까지 버티는 게 잘 될까요? 버티는 거. 버티기 잘 될까요? 잘 못하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막 연락도 오고, 막 건설사에서 내용 증명 오고, 편지 오고, 막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오고, 막 문자 오고 이러면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통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많이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거나, 뭐 대출을 받아서 치른다거나 이러면은 완벽하게 버티기 할 수 있겠죠. 근데 버티기를 했을 때 장점은 이제 나중에 2년 정도 도래했을 때 아까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임대 물량 500개가 다시 고스란히 튀어나오겠죠. 뭐 연장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 300개는 튀어나오겠죠. 근데 내가 한 6개월이나 이렇게 1년 정도 엇갈리게 세팅을 했어 라고 하면은 다시 2년 도래했을 때 내 물건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내 물건의 경쟁력이 있겠죠. 전세든 매매든. 그 집을 파는 데 있어서 높은 금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매물의 숫자나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공실이라는 이유로 그 매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되게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입주장 되면은 부사님이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이제 후려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실거주, 아까 실거주 말씀드렸고, 실거주는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뭐 집값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별로 영향을 적게 받고 집을 언제든지 보여주고 주기에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입주 시점에 잔금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입주 시점 한 6개월 내지는 1년 전에부터 생각하는 걸 추천드려요.
6개월. 왜냐면은 이 분양권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막 어느 순간 입주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자금의 마련은 안 돼 있고. 그래서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부터